통장에 8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쳤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곤 했죠. 한 달에 80만 원씩 쓰면 100개월, 그러니까 8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76이니까 84살까지. 그 이후는 어떡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 복지관에도 나가기 싫고 친구들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모두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전단지가 들어 있었어요. 급전이 필요하세요. 당일 대출 가능. 신용 상관없이 무조건 승인. 연금 수령자 환영. 전화 주세요. 010XXXXXXXX 순간 마음이 혹했어요. 돈을 빌려서 당장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런 게 불법 사금융 아닌가요? 전단지를 구겨서 버렸어요. 하지만 그 전화번호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또 비슷한 전단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럴듯해 보였어요. 시니어 전용 대출, 연금 담보로 최대 3천만 원, 정부 인증 업체, 정부 인증이라는 말에 안심이 됐어요. 정부에서 인증한 업체라면 안전하겠죠. 결국 전화를 걸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어르신, 대출 필요하세요? 상대방 목소리가 굉장히 친절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 안전한 거죠? 물론이죠. 저희는 정부에서 인증받은 합법 업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어르신 연금 받으시죠? 국민연금 받으시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3천만 원. 큰 돈이네요. 그 돈이 있으면 당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월 3%예요. 아주 낮은 편이에요. 월 3%. 계산해 보니 3천만 원 빌리면 한 달에 90만 원 이자네요. 제 국민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인데 이자를 어떻게 갚죠? 이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르신, 은행은 어르신한테 안 빌려줘요. 저희가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 가봤자 나이도 많고 소득도 없으니 대출이 안 되겠죠.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어르신, 지금 결정하시면 특별히 월 2.5%로 해드릴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월 2.5%면 한 달에 75만 원 이자네요. 그래도 많긴 하지만 급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좋아요. 그럼 내일 어르신 댁으로 직원이 방문할게요. 신분증이랑 통장, 연금 수령 증명서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 복지관 친구 김순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순이야, 나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대출? 연금 담보 대출이라고. 3천만 원 빌릴 수 있대. 순자야, 그거 사기야. 절대 하지 마. 아니야, 정부 인증받은 곳이래. 순자야, 정부 인증받은 연금 담보 대출은 은행에서만 해. 전단지 보고 전화한 거지. 응. 그거 불법 사금융이야. 이자 엄청나고 나중에 연금까지 다 빼앗겨. 김순이 할머니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잡았는데. 근데 내일 오기로 했어. 순자야, 취소해. 지금 당장 알았어. 전화해 볼게. 전화를 끊고
그 대출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죄송한데 취소하고 싶어요. 어르신 왜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냥 생각해 보니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어르신, 이미 서류 준비 다 했어요. 취소하시면 위약금 50만 원 내셔야 해요. 뭐라고요?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위약금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어르신이 동의하셨잖아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어르신, 전화 통화 녹음되었어요. 해주세요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계약 동의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르신 집으로 직접 가서 받아야겠네요. 주소 알고 있어요. 집으로 온다고요? 네, 내일 오전에 갈게요. 50만 원 준비해 놓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어떡하죠? 50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다시 김순이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순이야, 큰일 났어. 위약금 50만 원 내래. 그거 협박이야.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응. 지금 당장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상황을 설명하니 경찰이 말했어요. 어르신, 그거 불법 사금융 맞아요. 내일 그 사람들이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저희가 출동할게요. 정말요? 50만 원 안 내도 돼요? 안 내셔도 돼요. 그거 불법 청구예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내일 정말로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현관문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누구세요? 대출 상담 왔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경찰 목소리가 들리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어요. 도망간 거예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이런 전단지 보시면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다 불법 사금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거의 큰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대출 필요하세요. 저희는 정말 합법 업체예요.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56통씩요. 대출해드려요. 급전 필요하시죠? 연금 담보 대출 최저이자. 너무 짜증이 나서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하지만 새 번호로도 곧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됐대요. 노인들 명단이 불법 사금융 업체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고 화가 났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을 이렇게 표적으로 삼다니. 복지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있었어요. 참석해서 들어보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강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불법 사금융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이자를 못 갚으면
돈이 불어나고 결국 집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렇게 될 뻔했네요. 만약 정말 급전이 필요하시면 은행의 정식 상품을 이용하세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같은 정부 지원 상품도 있어요. 교육을 듣고 나니 조금 현명해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8천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생활비를 더 줄여야 할 것 같았어요. 한 달에 8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으로 줄이면 133개월, 그러니까 11년을 버틸 수 있네요. 한 달에 60만 원으로 어떻게 살까요? 계획을 세워봤어요. 식비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 3만 원, 병원비 10만 원, 기타 7만 원. 빠듯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외식은 완전히 끊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그렇게 절약 생활을 시작했어요. 마트에 가면 할인 상품만 골랐어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 저녁 시간대 할인 상품. 친구들이 차 마시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순자야, 오늘 복지관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 미안해. 나 바빠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친구들에게 제 형편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외로웠지만 참았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옆에서 아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복지관에서 못 봤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요. 그냥 바빠서. 그 할머니가 제 장바구니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만 담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급하게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왔어요. 누가 제 처지를 알까봐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산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100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신세가 됐네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 노후의 모습인가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말년에 이렇게 쪼들려야 하나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제품만 샀다. 100원이라도 아껴야 한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다. 커피 한 잔이 아깝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사기꾼만 안 만났더라면. 일기를 쓰고 나니 더 슬퍼졌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시겠어요? 무슨 지원금이요? 코로나 지원금이에요. 70세 이상은 모두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 큰 돈이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단해요. 계좌번호랑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아, 이것도 사기구나.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에요.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속았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50만 원이 탐났어요. 그 돈이 정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은 냉혹했어요. 정부 지원금 같은 건 없었고, 저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또 전단지가 꽂혀 있었어요. 긴급 생활자금 지원, 무보증 무담보 즉시 대출, 신용불량자도 가능. 이번에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정말 급할 때는 어떡하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요.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복지관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빌릴 수 있을까요? 어르신, 얼마나 필요하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요. 상담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줬어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정부에서 지원해 줘요. 그리고 미소금융, 햇살론 같은 서민 금융상품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제 경우는 어떨까요? 8천만 원이 있으니까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신청해 보세요. 안 되더라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일단 신청이라도 해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컴퓨터를 잘 못 다루지만 천천히 해보니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위기 상황. 제가 위기 상황인가요? 아직 집도 있고 8천만 원도 있는데 하지만 마음은 분명 위기예요. 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니 동사무소에 가면 된대요. 다음 날 바로 가봤어요. 저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르신,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 사망, 사기 피해, 자식들 문제. 담당 공무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었어요. 어르신, 정말 힘드셨네요. 일단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어요. 심사하는데 2주 정도 걸려요.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2주를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세요. 왜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요. 8천만 원이 있으시잖아요. 8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걸로 앞으로 살아야 하는데. 규정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결국 저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도 않고 여유롭지도 않은.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차라리 8천만 원을 다 써버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 돈은 제가 살아갈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결국 답은 하나였어요. 더 절약하고 더 참고 더 버티는 것. 그렇게 저희 힘든 나날은 계속됐어요. 제7부 신용불량자의 굴레 8천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 신용카드 청구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거든요. 현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었어요. 청구서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번 달 청구 금액 350만 원, 350만 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카드를 쓴 적이 없는데. 청구 내역을 자세히 보니 백화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 제가 가본 적도 없는 곳들이었어요. 급하게 카드사에 전화를 했어요. 이 청구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고객님, 카드 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드 번호를 알려줬어요. 고객님 명의로 된 카드가 맞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카드를 신청한 적도 없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니 3개월 전에 신청하셨네요. 3개월 전? 저는 신청 안 했어요. 가족분이 대리 신청하셨을 수도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족. 자식들 혹시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너 엄마 명의로 카드 만들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350만 원이나 썼어.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너 미쳤니? 엄마 명의로 왜 카드를 만들어? 엄마, 제 신용으로는 카드가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엄마한테 허락이라도 받았어야지. 엄마가 허락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제가 허락했을 리 없죠. 민수야, 이 돈 당장 갚아. 엄마, 지금 돈이 없어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다음 달, 이번 달 결제일이 며칠인데. 엄마, 일단 엄마가 대신 내주세요.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내가 쓴 돈을 내. 엄마, 안 내시면 연체돼요. 엄마 신용에 문제 생겨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민수야, 제발. 이러지 마. 엄마, 죄송해요. 정말 급했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350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통장을 확인해 보니 7,800만 원이 있었어요. 350만 원을 내면 7,45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일이니까요. 카드 값을 냈어요.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드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대신 냈어. 다음 달에 꼭 갚아야 해. 네,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 당장 해지해. 알겠어요, 엄마.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또 청구서가 왔어요. 이번 달 청구 금액 420만 원. 민수가 계속 카드를 쓴 거예요. 카드를 해지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 명의 카드 또 썼지. 당장 전화해. 답장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호야, 형 전화번호 혹시 바뀌었니? 전화를 안 받아. 아, 형이 번호 바꿨대요. 제가 새 번호 보내드릴게요. 새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너 왜 엄마 전화 안 받아? 엄마, 죄송해요. 또 카드 썼지. 420만 원. 엄마, 정말 급했어요. 해지하라고 했잖아. 엄마, 아직 필요해서. 너 정말 엄마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엄마,
제가 다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언제 갚을 건데, 빨리요. 최대한 빨리. 그 말만 반복했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제일이 다가왔어요. 420만 원을 또 제가 내야 했어요. 통장 잔액 7,450만 원, 7,030만 원 두 달 만에 77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는 민수를 직접 만나러 갔어요.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갔어요. 민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나야, 엄마.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민수 있니? 회사 갔어요. 그럼 기다릴게. 거실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수 카드 문제로. 아, 며느리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엄마 명의로 카드 만든 거 알고 있었어. 네. 죄송해요. 왜 말리지 않았어? 저도 말렸는데. 민수가 워낙. 한숨이 나왔어요. 저녁 때 민수가 퇴근했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여기까지? 앉아. 민수가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카드 해지할 거야, 안 할 거야? 엄마, 조금만 더 쓰게 해주세요. 안 돼, 당장 해지해. 엄마,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이번 달만 더 쓰고 해지할게요. 이번 달만.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 정말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민수야, 엄마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7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이러다가 다 없어지겠어. 엄마, 제 사업만 성공하면 다 갚을게요. 내 사업은 언제 성공하는데? 곧이요. 곧. 구체적인 답이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 부탁이야. 제발 카드 해지해 줘. 알겠어요, 엄마. 내일 해지할게요. 정말, 네, 약속할게요. 민수의 눈을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아니, 진심이기를 바랐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가 약속을 지키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또 청구서가 왔어요. 이번 달 청구 금액 380만 원 또 카드를 쓴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너 약속 안 지켰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안 돼. 이번에는 엄마가 안 낼 거야. 엄마, 그러면 연체돼요. 그래, 연체되게 놔둬. 내가 책임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제일이 지났어요. 380만 원을 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결제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쓴 거예요. 명의가 고객님이시면 고객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저는 안 낼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연체가 계속됐어요. 일주일, 2주, 한 달. 카드사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나자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뭐라고요? 카드 연체 때문에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졌어요. 7등급.
신용불량자 직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연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국 또 제가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버텼어요. 절대 안 낼 거예요. 3개월째 연체가 됐어요. 이제는 추심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박순자 씨, 카드값 내셔야죠. 제가 쓴 게 아니라고요. 명의가 본인이시면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안 내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라는 말에 겁이 났어요. 복지관 상담사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 명의로 된 카드인데 제가 쓴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무단으로 사용한 거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에요? 제 아들을 신고하라고요?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결국 또 제가 냈어요. 380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450만 원이 나갔어요. 통장 잔액 7,030만 원, 6,580만 원 3개월 만에 1,22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또 냈어. 이제 정말 카드 해지해.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해지할게요. 내 말 이제 안 믿어. 엄마가 직접 해지할 거야.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카드 해지하고 싶어요.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 확인을 하고 카드를 해지했어요. 이제야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다른 카드사에서 청구서가 왔어요. 이번 달 청구 금액 280만 원. 세상에. 민수가 또 다른 카드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 집으로 찾아갔어요. 민수야, 나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너 또 카드 만들었지?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엄마 돈 다 털어먹을 거야. 엄마, 제발. 이번만. 안 돼. 엄마 이제 한 푼도 안 낼 거야. 엄마, 그러면 엄마 신용불량자 돼요. 그래, 신용불량자 되게 놔둬. 엄마는 이제 내 뒷바라지 안 할 거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쓴 건 내가 갚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안 낼 거예요. 280만 원이 연체됐어요. 카드사에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무시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추심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채무 변제하셔야 합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게 아니면 내셔야 합니다. 안 낼 거예요. 그러면 신용불량자 되고 재산 압류됩니다. 재산 압류. 제 통장이 압류된다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버텼어요. 2개월째 연체가 됐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어요. 신용불량자. 저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신용불량자가 되다니.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겼어요. 은행 대출이 안 됐어요. 카드도 못 만들었어요. 휴대폰 개통도 어려웠어요. 하루는 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하려다가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신용 문제로 정지됐네요.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급하게 현금을 꺼내서 계산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또 울었어요. 이게 제 모습인가요? 복지관에도 나가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알까봐 무서웠거든요. 며칠 후 김순이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순자야, 요즘 왜 안 나와? 그냥 몸이 안 좋았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수가 카드를 만든 것,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 아이고, 순자야. 그 아들이 정말. 순이야, 나 이제 어떡해. 순자야, 자식을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건 못해. 그럼 계속 당할 거야. 김순이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 자식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약을 늘려야겠어요. 약이 늘어났어요. 항우울제, 수면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여전히 밤새 뒤척였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6,580만 원, 원래 6억이었는데 이제 6천만 원대예요. 5억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 달에 60만 원씩 쓰면 109개월. 9년 정도 버틸 수 있네요. 제가 지금 76이니까 85까지. 그 이후는 어떡하죠? 잠을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왔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8부 집마저 이를 위기 신용불량자가 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저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통장 잔액은 6,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두꺼운 봉투였어요. 지급 명령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열어봤어요. 채권자 카드사, 채무자 박순자, 채무액 280만 원 지연이자 민수가 쓰고 제가 안 갚은 카드값에 대한 법원 명령이었어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4일 안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하죠? 복지관 상담사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왔어요. 어르신, 빨리 법률구조공단에 가세요. 무료로 상담해 줘요.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이의 신청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가족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고소하셔야 해요. 또 고소 이야기였어요. 제 아들을 고소하라고요? 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건 못 하겠어요. 그럼 이 채무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재산 압류당할 수 있어요. 재산 압류요? 네, 통장도 압류되고 집도 압류될 수 있어요. 집까지, 제가 사는 집까지 빼앗긴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이의 신청은 하세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변호사님 도움으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법원에 제출했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요. 카드사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출석일자 월일 오전 10시 법정에 가야 한다고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는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이 함께 가주기로 했어요. 재판 날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어요. 법정에 들어가니 판사님이 앉아 계시고 카드사 변호사도 왔더라고요. 박순자 씨, 카드 사용 내역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제 아들이 제 명의로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럼 아들분을 고소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고소하지 않으셨으면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님은 냉정했어요. 카드사 변호사가 말했어요. 명의자가 본인이고 비밀번호도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알아낸 거예요. 제 말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판사님이 말했어요. 다음 재판일에는 아들분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세요. 아들분의 진술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다음 재판에는 민수를 데려와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너 다음 달 법정에 나와야 해. 법정이요? 왜요? 카드 문제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나와야 해. 엄마, 저는 못 가요. 왜? 제가 가면 저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그것도 못 해줘. 엄마,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못 가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아들이 안 나온대요. 그럼 법원에서 증인 출석 명령을 내려야 해요. 하지만 그러면 아들분도 조사를 받게 돼요. 결국 민수를 강제로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증인 출석 명령을 신청했어요. 한 달 후 재판 날이 왔어요. 민수가 법정에 왔어요. 저를 보고도 눈을 피했어요. 판사님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증인, 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만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머니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무단으로 만든 거네요. 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카드 채무는 명의자인 박순자 씨에게 책임이 있으나 실제 사용자는 아들 민수 씨이므로 민수 씨가 어머니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카드사에 대한 채무는 박순자 씨가 변제하되 박순자 씨는 민수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카드사에 돈을 내고 민수한테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 제가 돈을 갚을게요. 언제 갚을 건데? 최대한 빨리요. 내 말은 이제 안 믿어. 민수를 뒤로 하고 법원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판결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결국 제가 280만 원을 내야 해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카드사에 보냈어요. 잔액 6,400만 원, 6,120만 원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카드사였어요. 민수가 만든 또 다른 카드의 채무였어요. 금액은 350만 원.
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선생님, 또 지금 명령이 왔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카드를 몇 개나 만드신 거예요? 저도 몰라요. 계속 나오네요. 할머니, 이러다가 큰일 나요. 아드님을 정식으로 고소하셔야 해요. 고소요? 네,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요. 그래야 더 이상 피해가 없어요. 제 아들을 고소한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할머니,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아들을 고소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호야, 형 때문에 엄마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형이 엄마 명의로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돈을 썼어. 지금 법원에서 계속 지급 명령이 와. 헐. 형이 그랬어요? 민호야, 엄마가 형을 고소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건 엄마가 결정하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래. 알았어. 딸 은희한테도 전화했어요.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결국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고소하기로요. 경찰서에 갔어요. 제 아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요? 제 명의로 무단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썼어요.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제 아들 이름을 피의자란에 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한 걸까?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고소했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피의자 민수 씨가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혹시 합의 의향 있으세요? 합의요? 네, 피의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어머니께서 고소를 취하하는 거죠. 민수가 돈을 갚는다고 했어요? 아니요. 아직 그런 의사 표시는 없어요. 저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합의 안 할래요. 일단 조사 진행해 주세요. 경찰 조사가 진행됐어요. 민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대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 없어.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안 돼. 엄마, 제가 전과자 되면 인생 끝나요. 내 인생,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엄마. 민수야, 너 엄마한테 너무했어. 이제 엄마도 너를 못 봐줘. 엄마, 제발. 돌아가. 민수가 한참을 문 앞에서 서 있다가 떠났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한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피의자 민수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기소유예요. 그게 뭐예요?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범이고 어머니에 대한 범죄라 정상 참작했어요. 그럼 벌을 안 받는다고요? 네, 대신 전과 기록은 남아요. 씁쓸했어요. 결국 민수는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는 거네요. 할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민수 씨가 다른 곳에서도 채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할머니 명의로 대출도 받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신용정보원에 전화를 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 있나요? 잠시만요. 네, 대출이 3건 있네요. 총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거예요. 그거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명의가 본인이시면 본인 채무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출금을 변제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5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통장 잔액 6,120만 원, 5천만 원을 갚으면 1,12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손이 떨렸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침까지 울었어요.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너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구나. 엄마, 그게 5천만 원, 5천만 원이나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돼. 이 돈 어떻게 갚을 거야? 엄마, 제가 갚을게요. 언제 갚을 건데? 당장 갚아. 엄마, 시간을 주세요. 시간, 이미 몇 년을 기다렸어. 너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대출금은 연체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 씨, 대출금 변제하셔야 합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명의가 본인이시면 본인 채무입니다. 안 갚으시면 재산 압류합니다. 재산 압류요? 네, 통장과 부동산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부동산. 제 집이요. 집까지 빼앗긴다고요? 네, 채무불이행 시 경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제 집까지 빼앗긴다.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복지관 상담사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대요. 할머니, 빨리 변제하시거나 채무조정 신청하세요. 채무조정이요? 네, 법원에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채무조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을 갚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은행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죠. 대출금을 변제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통장 잔액 6,120만 원, 1,120만 원, 원래 6억이었던 돈이 이제 1천만 원대예요. 거의 6억이 사라진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1,12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에 60만 원씩 쓰면 18개월. 1년 반이에요. 1년 반 후에는 어떡하죠? 집을 팔아야 할까요? 하지만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하죠?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재구부 자식들을 법정에 세우다 1천만 원대로 줄어든 통장을 보며 저는 심각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법률구조공단을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하고 싶어요.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빌려준 돈, 대신 갚은 돈 모두 돌려받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차용증이나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거요. 차용증은 없어요. 하지만 통장 거래 내역은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증여받은 거라고 주장하면 어렵거든요. 증여요? 제가 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명하기 어려워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해볼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금액부터 정리해 봅시다. 변호사님과 함께 지난 몇 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했어요. 큰아들 민수 직접 빌려준 돈 5천만 원, 보증 5천만 원, 카드 대신 갚은 돈 1,500만 원, 대출 대신 갚은 돈 5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 작은아들 민호 직접 빌려준 돈 3천만 원, 보증 5천만 원, 총 8천만 원. 딸 은희 직접 빌려준 돈 2천만 원, 보증 3천만 원, 총 5천만 원. 합계 3억 원,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자식들한테 빼앗긴 거예요. 할머니, 3억이네요. 이거 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상관없어요. 끝까지 할 거예요.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세 자식을 모두 피고로 올렸어요. 소장을 완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하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어요. 이미 깨졌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소장이 접수됐어요. 며칠 후 자식들한테 소장이 송달됐어요. 세 자식 모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먼저 큰아들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당연한 거 하는 거야. 엄마가 저를 고소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소송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빌려준 돈 받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엄마, 그건 빌려준 게 아니라 주신 거잖아요. 뭐, 내가 언제 줬어? 엄마가 자식 도우려고 주신 거잖아요. 말도 안 돼. 너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 엄마, 저 지금 여유 없어요. 못 갚아요. 그럼 법정에서 말해. 거기서 판단받자. 전화를 끊었어요. 작은아들 민호도 전화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저까지 소송하세요? 너도 똑같아. 돈 빌려가고 안 갚았잖아. 엄마, 저도 형이랑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뭐가 달라? 너도 엄마 돈 받아갔잖아. 엄마, 저는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변명하지 마. 법정에서 이야기하자. 딸 은희는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저까지요. 저도 소송하시는 거예요. 응. 엄마, 저는 엄마 딸인데. 딸이면 뭐해? 너도 엄마 돈 받아갔잖아. 엄마, 저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내 문제야. 엄마는 더 이상 너희들 뒷바라지 못해. 엄마, 제발. 저는 빼주세요. 안 돼. 공평하게 다 소송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첫 재판은 한 달 후였어요. 재판 전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법정에서 제 자식들을 만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재판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에 도착하니
세 자식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님이 말했어요. 원고 박순자 씨, 피고들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통장 거래 내역 있습니다. 통장 사본을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피고들에게 물었어요. 피고들,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세 자식이 각각 대답했어요. 민수 받은 건 맞는데 증여받은 거예요. 민호, 저도 엄마가 주신 거예요. 은희, 저도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증여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민수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판사님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원고, 증여한 게 아니고 대여한 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차용증 같은 거요. 차용증은 없어요. 제 자식들이니까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빌려준 거예요. 나중에 갚는다고 했어요. 증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판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용증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제가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줘요? 제 노후 자금인데 그렇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변호사님이 끼어들었어요. 판사님, 금액이 상당히 크고 원고의 재산 대부분이 피고들에게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증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재판에는 피고들이 증여받았다는 걸 입증할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원고 측도 대여였다는 걸 뒷받침할 자료를 더 준비하세요. 첫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요. 이미 망가졌어. 너희들이 망가뜨렸지.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희들한테 기대 안 해. 법대로 할 거야. 민수를 뒤로 하고 법원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음 재판 준비를 시작했어요. 대여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변호사님과 상의했어요. 할머니,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같은 거 있으세요? 문자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전 휴대폰 문자를 뒤졌어요. 다행히 몇 개 있었어요. 민수 엄마, 돈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민호 엄마, 빚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은희 엄마 빌려주신 돈 다음 달에 일부라도 갚을게요. 이 문자들을 캡처해서 변호사님께 보냈어요. 할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자식들이 스스로 빌렸다, 갚겠다고 했잖아요. 다음 재판에서 이 문자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문자를 보더니 피고들에게 물었어요. 피고들, 이 문자가 본인이 보낸 게 맞습니까? 세 자식 모두 어쩔 수 없이 인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빌렸다, 갚겠다고 명확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증여라고 주장하십니까? 민수가 변명했어요. 그건 그냥 예의상 그렇게 쓴 거예요. 판사님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의상 수천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예의상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판사님이 말을 이었어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기는 건가요? 따라서 피고 민수는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을, 피고 민호는 8천만 원을, 피고 은희는 5천만 원을 각각 변제하라. 판결이 났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원고 승소. 판사님의 최종 판결이 떨어졌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승소했어요.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제 자식들을 상대로 이긴 거니까요. 법정 밖에서 세 자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만족하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만족하냐고? 당연한 걸 받는 건데. 엄마, 저희는 이 돈 없어요. 못 갚아요. 그건 내 문제야. 엄마, 강제 집행하실 거예요. 강제 집행. 법원 명령으로 자식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거요. 당연하지. 안 갚으면 어쩔 수 없잖아. 엄마는 정말. 민수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은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 이제 엄마한테 연락 안 할게요. 엄마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새 자식이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판결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라. 3억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자식들이 돈을 갚지 않자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민수의 재산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별로 없었어요. 집도 전세였고, 차도 할부였고, 통장에도 돈이 별로 없었어요. 민호와 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월급을 압류하기로 했어요. 민수 월급의 일부가 매달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하지만 금액이 작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어요. 1억 7천만 원을 50만 원씩 갚으면 340개월. 28년이나 걸려요. 민호와 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3억을 다 돌려받으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허탈했어요.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 자식 합쳐서 월 150만 원 정도였어요. 생활비로 쓰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결과일까요? 자식들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강제로 돈을 받는 게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자식들한테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손주 미나가 전화를 했어요. 은희의 딸이에요. 할머니. 미나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래요. 그래. 알겠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나야, 할머니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할머니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전화가 끊겼어요. 아마 은희가 끄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손주들까지 저를 미워하게 됐네요. 이게 제 선택의 결과예요. 돈은 받고 있지만 가족은 잃었어요. 제 식부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강제 집행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통장 잔액은 조금씩 늘어났어요. 1120만 원, 2020만 원 생활비로 60만 원 쓰고 150만 원이 들어오니까 매달 9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김순희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살아가고 있어. 자식들 소송은 어떻게 됐어? 이겼어. 돈도 받고 있어. 그래, 다행이네. 다행이라고 생각 안 들어. 자식들이랑 완전히 연 끊었거든. 김순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가슴이 아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내 아들들 월급이구나. 강제로 빼앗은 거나 다름없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요? 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서 자격이 돼요. 하지만 저 돈 받고 있는데요. 강제집행으로 받는 건 소득으로 안 쳐요. 그리고 재산도 기준 이하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신청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생계비 월 50만 원 지원되고 의료비도 지원돼요. 50만 원. 추가로 받으면 생활이 더 나아지겠네요. 신청할게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어요. 한 달 후 승인이 났어요. 저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첫 지원금이 들어왔어요. 50만 원. 이제 매달 자식들한테 150만 원 정부 지원 5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활비로 60만 원 쓰니까 매달 140만 원씩 모이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안정됐어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말년에 정부 지원을 받는 신세가 되다니. 복지관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통장 잔액 2020만 원, 3,700만 원 돈은 계속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자식들한테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고 명절에도 혼자 보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작은 아들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야. 민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야, 엄마야. 민호가 빠르게 걸어갔어요. 저를 피하는 거예요. 민호야. 뒤를 쫓아갔지만 민호는 뛰어서 도망쳤어요. 마트 한가운데서 제 아들이 저한테서 도망치는 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창피했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살아남기 위해 한 선택이 잘못된 걸까? 며칠 후 복지관 상담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요즘 우울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우울증 약 드시고 계시죠? 네. 혹시 약을 늘려야 할 것 같으면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상담사가 돌아간 후 거울을 봤어요. 야윈 얼굴, 흰 머리, 깊은 주름. 이게 제 모습이에요. 78살. 이제 얼마나 더 살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은 모이는데 쓸 데가 없네. 누구한테 물려줄까?
자식들한테 물려줄까요? 아니에요. 강제집행으로 빼앗은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고 손주들한테 자식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이 돈을 들고 혼자 죽는 거네요.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봤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봉사자 모집 독거노인. 저도 독거노인이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니 신청했어요. 일주일 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시락을 들고 독거노인들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첫 방문 날이었어요. 80대 할머니 집에 갔어요. 도시락 배달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어르신, 잘 드세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에요. 저는 다른 곳도 가봐야 해서요. 그래요. 그럼 고마워요. 할머니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니 제 모습 같았어요.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모두들 고마워하며 반겼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날 이후 봉사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했어요.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말벗봉사, 청소봉사도 시작했어요. 바쁘게 지내니까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됐어요. 6개월이 더 지났어요. 통장 잔액 3,700만 원, 4,540만 원. 돈은 계속 모이고 있었어요. 이제 생활 걱정은 없어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부러웠어요. 저도 저렇게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날씨 좋네요.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네. 좋네요. 혼자 사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저도 혼자 살거든요. 아, 그러세요? 자식들 있으세요? 있긴 한데 연락 안 해요. 저도요. 다들 바쁘대요. 비슷한 처지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그렇게 해서 김철수 할아버지와 친구가 됐어요. 매주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순자 씨, 우리 같은 사람들 많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위로가 되네요. 김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몇 달 후 김철수 할아버지가 제안을 했어요. 순자 씨, 우리 같이 노인정에서 상담 봉사하는 거 어때요? 상담 봉사요? 네, 우리처럼 힘든 노인들 많잖아요. 우리 경험을 나눠주는 거죠. 좋은 생각이었어요. 노인정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주 1회 2시간씩 노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저도 자식한테 사기당했어요. 저도 황혼 재혼하려다가, 저도 보증 섰다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조언해 줬어요. 절대 차용증 없이 돈 빌려주지 마세요.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황혼 재혼은 신중하게 하세요. 제 실수를 통해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상담 봉사를 하면서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1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79이에요. 통장 잔액 4,540만 원, 6,220만 원. 돈은 계속 모이고 있어요. 자식들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받아들였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외롭긴 하지만 봉사활동과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왔어요. 할머니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창피한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할게요. 영상 촬영을 했어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황혼 사기당한 이야기, 자식들한테 돈 빼앗긴 이야기, 신용불량자 된 이야기, 소송한 이야기.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영상이 업로드됐어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어요. 따뜻한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후로도 몇 번 더 영상을 찍었어요. 제 경험을 통해 노인 사기 예방법, 노후 자금 관리법 등을 알려줬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익숙한 목소리. 손주 미나예요.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미나야. 미나가 혼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몰래 왔어요. 미나를 안았어요. 몇 년 만에 안아보는 손주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눈물이 났어요. 미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유튜브 봤어요. 뭐? 할머니 나오는 영상.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래.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응.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미나의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고마워. 미나는 1시간 있다가 돌아갔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몰래. 조심해서 가. 미나가 떠난 후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적어도 손주 하나는 저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미나가 찾아왔다. 몇 년 만에 보는 손주였다. 미나가 나를 이해해 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구나. 아직 희망이 있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봉사활동 가는 날이에요. 도시락을 배달하고 노인정에서
상담도 해야 해요.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보다는 밝아 보였어요. 그래,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통장에 6천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이제 생활 걱정은 없어요. 자식들과는 연이 끊겼지만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복지관 친구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 미나가 저를 찾아와 줬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나죠. 저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사기도 당하고 자식들을 잘못 믿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황혼 재혼은 신중하게 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알아가세요. 둘째, 자식이라도 큰돈 거래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셋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넷째, 본인 명의로 가족이 대출이나 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하세요. 다섯째, 노후 자금은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힘든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지만 만약 이미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다시 일어섰잖아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81살이 되었어요. 통장에는 9천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더 이상 돈 걱정은 하지 않아요. 봉사활동은 계속하고 있어요.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고 있어요. 손주 미나는 매달 한 번씩 몰래 찾아와요. 할머니와 손주의 비밀이에요. 다른 자식들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김철수 할아버지와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녀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요. 돈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손주도 만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그렇게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